새벽 5시 반 저는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죠. 찬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들어오는 소리에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어제 닦아놓은 테이블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기름을 데우는 동안 저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언제부턴가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48배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이제는 내가 건물주라니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 낡은 3층 건물의 소유자가 바로 저라니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평생 남의 건물에서 임차료 걱정하며 살았던 제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는 한 번도 이 건물이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서류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몰래 사두신 거였죠.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자꾸 위층을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2층에는 작은 사무실 2개와 원룸 하나가 있고 3층에는 넓은 사무실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모두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전 임차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 나가버린 후로 계속 공실이었거든요. 오전 7시쯤 건물 관리를 맡기고 있는 박 부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타나신 것 같아 의아했어요. 박 부장님은 항상 오전 9시 이후에 오시거든요.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 부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멈추고 박 부장님을 바라봤어요. 요즘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셨던 분이 이렇게 기뻐하시니 정말 좋은 일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새로운 임차인 3팀 계약 잡혀요. 2층 2곳과 3층까지요. 박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번에 3팀이라니요. 그것도 빈 공간을 모두 채우는 거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임대료 수입이 생긴다는 것보다는 이 건물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게 더 기뻤어요. 텅 빈 건물만큼 쓸쓸한 것도 없거든요. 정말이에요?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모두 여성분들이에요. 카페, 미용실, 요가 스튜디오를 하실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모두 이 동네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이 동네 출신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어쩐지 정감이 가는 임차인들일 것 같았어요.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내내 저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했고 자꾸 건물 곳곳을 둘러보며 청소할 곳이 없나 살펴봤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저녁 6시 박 부장님이 계약서를 들고 다시 오셨습니다. 저는 분식집 문을 닫고 계약 준비를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계약서 미리 확인해 보시죠. 박 부장님이 서류를 제 앞에 펼쳐 놓으셨어요. 첫 번째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2층 작은 사무실, 카페 창업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임차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박미선.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두 번째 계약서를 봤어요. 조은영.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제 등에 찬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서둘러 세 번째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강혜숙. 3개의 이름이 제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일까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옛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반에서 가장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키도 작고 말수도 적었죠. 그런 저를 이 3명이 유독 못마땅해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장난 정도였어요. 제 책상에 낙서를 하거나 신발을 숨기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고 급식 시간에는 제 밥을 일부러 엎어버리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끊임없는 놀림이었습니다. 정화야, 너 집에 돈이 없지? 옷이 맨날 똑같네. 미선이가 큰 소리로 말하면 다른 아이들도 웃곤 했어요. 어머, 정화 가방 좀 봐. 언니 것 물려받은 거 아니야? 은영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눈치 없게 굴까? 해숙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렸어요. 그때의 저는 대항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것만이 졸업까지 버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형편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박 부장님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이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모두 40대 후반이라고 하시던데요. 왜요? 40대 후반. 제 또래였습니다.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이 맞는 거였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아시는 분들인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관계였고 모른다고 하기에는 이미 티가 났을 것 같았어요. 옛날에 같은 학교 다닌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전혀 담담하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그 아픈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들이 제 건물에 오게 된 걸까요?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건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건물주이고 이 사람들은 임차인이에요.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예전 그대로일까요?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인 7시가 되자 건물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분식집에서 나와 현관문 쪽으로 향했어요. 멀리서도 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변하지 않은 특유의 큰 목소리였죠. 여기가 맞나? 정화가 정말 여기 건물주라고. 세상 참 신기하다. 그 애가 건물주라니. 운 좋네 정말. 로또라도 맞았나. 세 사람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얼굴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미선이는 여전히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어요. 은영이는 예전보다 많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죠. 해숙이는 오히려 예전보다 살이 쪘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돌아봤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도 저를 알아본 거였죠. 어머 정화야? 미선이가 가장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너 맞네. 여기 건물주가 내가 맞아? 우와 대박이다. 은영이가 손뼉을 쳤어요. 정화가 건물주라니 운 좋다 진짜. 해숙이는 건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위치도 좋고. 저는 이상했어요. 분명 제가 고등학교 때 괴롭혔던 상대인데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박 부장님이 계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세 사람은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바로 서명했어요. 임대료나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층별로 나눠서 할 거야. 미선이가 말했어요. 나는 2층에서 카페, 은영이는 미용실, 해숙이는 3층에서 요가 스튜디오. 완전 좋은데? 은영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건물 분위기 업그레이드 해줄게. 해숙이도 거들었어요. 손님들도 우리끼리 돌려가며 소개해주고. 시너지 효과 날 거야. 계약이 끝나고 세 사람은 건물 구경을 했습니다. 저는 따라가면서 각 층을 안내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화야, 여기 벽지 좀 바꿔야겠다. 너무 촌스러워. 미선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리모델링 필요할 것 같은데 은영이가 덧붙였습니다. 건물주니까 해줄 수 있지? 해수기가 저를 쳐다보며 웃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게 상식인데 마치 제가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 건 보통 임차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친구끼리 그런 말하지 마. 미선이가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 순간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당연하게 요구하고 거절하면 예전처럼 저를 몰아세울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힘없는 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주였고 이 사람들은 제 건물에 새 들어 사는 임차인일 뿐이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나서 세 사람은 현관에서 다시 모였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제게까지 들렸습니다. 정아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그렇게 순했는데 건물주가 되니까 당당해진 거지 뭐. 어쨌든 운 좋게 친구 건물에 들어왔으니까 편하게 지내자.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여전히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상대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오픈 준비를 마친 세 사람은 한 달 후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미선이의 카페는 미선의 아지트라는 이름이었고 은영이의 미용실은 은영헤어, 해수기의 요가 스튜디오는 해수교가였어요. 이름만 봐도 각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건물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들고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임대료 납부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3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임대료를 입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박 부장님을 통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미선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화야, 미안해. 카페 오픈하느라 정신없어서 깜빡했다. 내일 줄게. 다음 날에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연락하니 이번에는 은영이가 전화했어요. 언니, 우리 다 바빠서 그래. 이번 주 안에 줄게. 결국 일주일이 지나서야 임대료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미선이 것만요. 은영이와 해수기는 또 며칠 늦었어요.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보름이나 늦었어요. 저는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대료는 정해진 날짜에 넣어주셔야 해요. 제가 미선이에게 말하자 미선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친구끼리인데 한두 달 밀리면 어때? 그렇게 까칠하게 굴지 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다른 세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1층에서 작은 사무실을 쓰고 있던 김 대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위층이 너무 시끄러워요. 밤 9시까지 음악을 틀어놓고 요가를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해수기의 요가 스튜디오에서 나는 소음이었습니다. 저는 해수기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에이, 그 정도로 뭘 그래. 운동하는데 음악은 기본이지.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분리수거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특히 미선이의 카페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문제였습니다. 플라스틱 컵과 일회용품들을 아무렇게나 버려놓는 거예요. 분리수거 좀 제대로 해주세요. 제가 말하자 미선이는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 써야 돼? 청소 아주머니가 계시잖아.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면서 다른 세입자들을 무시한다는 거였어요.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자신들만의 공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세 사람을 모아놓고 말했을 때 해수기가 코웃음을 쳤어요. 정화야,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이런 애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애였다는 건가요? 괴롭혀도 참고 당해도 가만히 있는 애였다는 뜻인가요? 지금도 예전이나 똑같아요. 다만 제가 지켜야 할 원칙이 생겼을 뿐이에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아예 임대료를 한 달 넘게 안 낸 사람도 있었어요. 은영이었습니다. 연락해도 바빠서 깜빡해서라는 말만 반복했죠. 더 화가 났던 건 동네 상인의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이 동네 상인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세 사람도 참석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선이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우리 정화가 대박이야. 분식집 하다가 갑자기 건물주가 됐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로또네, 로또. 은영이가 거들었어요. 평생 분식집만 하던 애가 갑자기 건물주라니. 해수기도 가세했습니다. 운이 진짜 좋아. 보통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봤는데 저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운으로만 건물을 얻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며 모아둔 돈으로 산 건물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건물이 좀 낡았어. 미선이가 또 말을 이어갔어요. 곧 큰돈 들 텐데. 맞아,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주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관리비 엄청 나올 거야. 해수기가 마치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요. 그냥 저를 깎아내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었어요. 다른 상인들도 덩달아 제게 조언이라면서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건물 관리 어려워요. 임차인 관리가 제일 힘들어요. 같은 말들이었죠. 저는 그냥 웃으며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특히 세 사람이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우리가 들어가서 건물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 미선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카페도 생기고 미용실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그치? 우리가 건물 가치 올려주고 있는 거야. 은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다른 분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제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여전히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화가 났어요. 임대료도 제때 안 내면서 건물 가치를 올려준다고 하고 분식집 운영을 마치 하찮은 일인 것처럼 말하고, 더 화가 났던 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작아지는 제가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도 했어요. 이번에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가 더 이상 힘없는 고등학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던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보기로 한 거예요. 건물이 지어진 지 25년이 넘어서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전문업체에 연락해서 안전진단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기술자들이 와서 건물 곳곳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구조물 상태부터 전기, 배관, 내진 설계까지 모든 걸 점검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어요. 내진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전기시설과 배관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건물주님, 이 정도면 전면 리모델링을 추천드려요.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술자분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건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물을 더 안전하고 좋게 만드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공사 기간,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까지 모든 걸 꼼꼼히 계산해 봤어요. 다행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물 안전 개선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진 보강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도 제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사 후에는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도 서 있었어요. 지금 받고 있는 임대료는 이 동네 시세보다 낮은 편이었거든요. 리모델링 후에는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박 부장님과도 상의했어요. 박 부장님도 제 결정에 동의하셨습니다. 사장님 결정이 맞아요. 오래된 건물일수록 튼튼히 고쳐야 오래 가거든요. 더구나 요즘 같은 때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법적인 절차도 알아봤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공사 시작 2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사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법에 따라 정확히 하기로 했어요. 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규칙을 정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공사업체도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시공 경험도 확인해 봤어요.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탄생시켜 드릴게요. 선정된 업체 사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설렜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건물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세 사람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건물주라는 제 입장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번 기회에 제가 정말로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공사가 끝나면 임대 조건도 새롭게 정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임대료 연체나 건물 관리 규칙 위반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되자 저는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었어요. 설명회 날짜를 정하고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건물 안전 개선 및 리모델링 관련 세입자 설명회라는 제목으로요. 모든 세입자에게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드렸어요. 세 사람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미선이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화야, 리모델링이 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공지문에 다 적혀 있어요.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친구끼리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필요 있어? 미리 상의했어야지. 저는 씁쓸했어요. 여전히 친구라는 말로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상 일은 개인적인 관계와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설명회 당일 저는 일찍 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보고서, 리모델링 계획서, 공사 일정표, 새로운 임대 조건서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했어요. 세입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총 6팀의 세입자가 있었는데 3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모두 협조적인 분위기였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김 대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건물 가치도 올라가고 좋은 일이에요. 2층에서 작은 사무실을 쓰시는 박 사장님도 동의하셨어요. 하지만 3사람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특히 해수기는 팔짱을 끼고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부터 말씀드렸어요. 내진 보강의 필요성, 노후 시설 교체의 시급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약 3달 정도 예상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는 30% 감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 후 새로운 임대 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저는 새 계약서를 꺼내 들었어요. 임대료는 기존보다 20%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동네 시세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관리 규칙이 명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임대료 연체 시 가산금, 소음 및 청결 유지 의무, 분리수거 철저 등이 모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뭐야? 미선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대료를 올린다고? 네, 리모델링 후 시설 개선에 따른 조정입니다. 친구끼리 이럴 수 있냐? 은영이도 흥분해서 일어났어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해수기까지 가세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이 건물은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잖아. 미선이가 소리쳤어요. 친구라서 특별 대우는 못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사적인 관계와는 별개입니다. 다른 세입자들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건물주가 투자해서 시설 좋아지면 임대료 오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관리 규칙도 필요해요. 요즘 너무 무질서했거든요. 세 사람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우리 나갈게 해수기가 버럭 소리쳤어요. 좋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계약 해지는 한 달 전 통보하시면 됩니다. 세 사람은 허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설마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나 보더라고요. 정화야, 너 정말 변했다. 미선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네, 변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며칠 동안 세 사람으로부터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나가는 건가 싶어서 계약 해지 절차를 준비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조금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화야,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작았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이 분식집으로 왔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떠들며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들어왔어요. 표정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화야, 미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예전에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미안하고 요즘도 너무 이기적이었어. 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해수기도 말했어요. 우리가 건물주인 너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싶어. 친구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저는 이 상황이 낯설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임대료도 제때 안 내고 건물 관리도 신경 안 쓰고 미선이가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철없었어.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너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봐. 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화가 났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건 받아들일게. 해수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임대료 인상도 그렇고 관리 규칙도 다 지킬게. 정말이에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응,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너 말이 다 맞더라. 사업은 사업이야. 미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 다 50 앞두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각자 자리 지켜가자. 맞아,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자. 은영이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해결된 것 같았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동안 건물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내진 보강은 물론이고 외벽도 새로 칠하고 내부 시설도 모두 교체했습니다. 세 사람은 약속을 지켰어요. 공사 기간 중에도 불평하지 않았고 임대료도 제때 납부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과도 사이좋게 지냈어요. 공사가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건물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 정도 임대료는 당연하지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난 어느 날 저녁 건물 세입자들이 모두 모여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준비했어요.
정화야, 고마워. 미선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 덕분에 우리 건물이 이렇게 좋아졌어. 사장님이 용기 내주셔서 우리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김 대리님도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저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물이 이렇게 따뜻한 공간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지내요. 저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워진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는 것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구나 하고요. 과거의 아픈 기억도 이제는 성장의 발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정말로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친구 관계인지도 모르겠어요.